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승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장암의 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에 대한 궁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장암의 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에 대해서 어떤 점이 궁금할까? 왜냐하면 이러한 식의 강의는 많았었기 때문에 너무 이론적인 내용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수술 후에 일반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내용을 하기보다는 제가 외래를 보면서 직접 우리 환자분들 혹은 환자 가족분들한테 많이 질문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알기 쉽게 우리 일반 시민분들, 대장암 환자분들, 그다음에 환자 가족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할 때 수술을 전제로 하는 항암 치료 중에 수술 전에 하는 항암 치료가 있고 수술 후에 하는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암을 제외한 오늘 이제 일반적인 대장암의 항암 치료에 관해서는 주로 수술한 후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것과 수술한 후에 하는 항암 치료의 차이는 뭐냐? 물론 두 가지 치료법이 다 수술한 후에 재발률을 낮추고 또 더 나아가서는 환자분들의 생존 기간을 더 증가시키고 생존율을 올리는 데 있지만 수술 전에 하는 항암 치료에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바로 하기에는 병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수술 절제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조금 병의 사이즈를 줄여서 수술하기 좋게 그런 목적으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직장암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술한 후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한테 외래에 오셔서 수술한 후에 오시게 되는데 저는 왜 수술하기 전에 항암 치료 안 하고 수술한 후에만 항암 치료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간혹 있으신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이가 돼 있거나 이런 대장암 말고 일반적으로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평가를 해서 1기나 2기나 3기 같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암을 제외하고는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현재 표준 치료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는 뭡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외과 선생님이 수술 잘 됐다고 했는데 왜 또 수술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외과 선생님들이 암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하는 항암 치료입니다. 그러면 수술을 완전히 잘 됐는데 왜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암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그로 인한 암 생존율을 더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우리가 수술 후에 완전히 병이 제거됐더라도 수술 후에 보조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완전히 제거됐으면 재발을 안 할 텐데 완전히 제거됐다고 해놓고 재발률을 더 낮추기 위해서 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점점 우리나라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또 연세 많으신 환자분들도 심심치 않게 수술을 받고 혈액종양내과에 항암 치료하러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이 가뜩이나 연세도 많으시고 수술한 후에 힘들어 하시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니면 항암 치료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로서 완전히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 재발률을 더 낮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면은 요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암의 개수는 한 이 정도, 10의 9승계로 봅니다. 이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뭐 CT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암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술로서 완전히 제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요 진단, 우리가 어떤 영상이라든지 검사로서 병을 확인할 수 있는 요 레벨 아래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암이 완전 잘 제거됐다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10의 9승계보다 적으면 우리가 암을 암을 찾아낼 수 없는 게 현재 이제 검사 방법이나 여러 가지 영상 디텍션 방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로서 완전히 병이 제거됐다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우리 몸에 암세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항암제를 한다는 것은 디텍션 할 수 있는 암세포보다 적게 된 암세포들을 더 낮춤으로써 앞으로 재발률이나 이런 확률을 더 낮추자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수술로서 제거를 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뭐 CT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이는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몸속에 잔존할 수 있는 암세포는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있을 수 있는 암세포의 숫자를 더 낮춤으로써 우리 병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게 바로 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오늘 저하고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수술로서 다 병을 제거했어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조항암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나왔는데 수술하고요 모든 환자들한테 다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수술한 후에 보조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느냐 라는 거를 말씀드릴 건데 그게 이제 우리 환자분들의 가장 궁금한 내용이십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수술한 후에 나 몇 기래, 나 몇 기래 이런 걸로 이제 하고 오십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외래에서 저 수술을 했는데 완전히 제거가 잘 됐고 몇 기밖에 안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안 해도 되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장암 수술을 한 후에 그 수술로 떼어낸 검체를 가지고 수술 후에 정확한 환자의 암 병기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암 병기는 크게 종양 자체, 그러니까 흔히 TNM 병기라고 하는데 T는 종양 자체입니다. 종양 자체가 암이 우리 대장암의 벽을 얼마나 침범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T1부터 T4까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또 그 원바람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임파선들이 같이 있는데 그 임파선을 몇 개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T1, T0, T2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M이라고 돼 있는 거는 흔히 원격전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장 말고 저기 폐에 전이가 갔다든지 간에 전이가 갔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구별하는 게 바로 M병기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일반적인 대장암 수술한 후에 보조항암 치료의 대상은 안 되는 거죠. M병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격 전이가 있다 하면은 4기 대장암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1기, 2기, 3기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아니라 처음부터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게 표준화되어 있는 1기, 2기, 3기 대장암 환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M병기는 오늘은 제외하고 이렇게 종양 자체 T 병기와 주변의 임파절, 주변 임파절 N병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1기, 2기, 3기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기 환자분들은 우리가 수술 후에 추가 치료를 안 하고 크게는 2기와 3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몇 개월 해야 됩니다. 이런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튜머 자체의 병기가 몇이고 주변 임파선의 침범이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요 표에 따라서 나는 대장암 2기 중에서 몇이구나, 3기 중에서 몇이구나 라는 거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간혹 제 외래에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외과 선생님이 암이 원발암 말고도 옆에 임파선으로 전이가 갔답니다. 제 배 안에 아직도 임파선 전이가 많은가요? 옆으로 2개인가 간 거는 뗐다고 하는데 아직도 옆에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항암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 조금 징그러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수술은 이렇게 큰 덩어리째 한 번에 합니다. 여기에는 대장도 있고 그 대장을 싸고 있는 여러 이제 지방층과 여러 이제 임파선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조직을 한 번에 떼냅니다. 그래서 저 떼낸 거를 가지고 우리 병리과 선생님들이 저기서 임파선 개수를 일일이 찾고 그 다음에 침범을 얼마나 했는지 종양 자체를 다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고 병기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파선이 있다고 해서 어디 대장 밖에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장이라는 장기에 같이 묻어져 있는 거를 외과 선생님들이 한 번에 뗐기 때문에 병기에서 임파선에서 있다고 해서 대장에서 멀리 떨어진 임파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장 조직과 한 덩어리로 된 임파선을 뜯어내서 임파선을 찾은 거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에 임파선에 전이가 있었다, 주변 임파선 전이가 있었다라고 해서 환자분들 몸에 아직도 임파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떼낸 조직에서 우리가 종양 자체의 병기, 그 다음에 임파선에 몇 개가 있는가를 검사한 거기 때문에 떼기만 잘 떼냈으면은 환자분들 배 안에는 일단은 종양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파선을 이렇게 하나하나 발라서 그래서 수술하고 임파선을 놓쳤을 가능성이 크냐? 그렇진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덩어리로 다 드러냈기 때문에 주변 임파선은 우리 외과 선생님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파선 몇 개 이상을 무조건 저기에서 나와야지만 제대로 된 수술이라고 우리가 판정을 하기 때문에 임파선에 가 있다 하더라도 수술을 잘 시행받았으면은 완전하게 내 몸 안에는 임파선이 더 이상 전이가 간 임파선이 없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다 제거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장암에서 이제 수술 후에 보조항암 치료를 하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이게 수술한 다음에 대장암 항암 치료를 해서 얼마 정도 내가 득이 있느냐. 왜냐하면 모든 거는 우리가 득과 실을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항암이 힘들더라도 득이 크다면 항암 치료를 기꺼이 받겠지만 아니 득도 없는데 항암 치료를 나보고 하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느 정도의 득이 있고 어떤 분들한테 항암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득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과거에 시행된 연구인데 우리가 2기 대장암 환자에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항암 치료인데 사용하지 않다기보다는 지금은 요 항암제만 사용하지 않고 요 항암제를 포함한 항암제를 하고 있죠. 근데 과거에는 이 5FU라는 항암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기 환자들에서 수술만 하고 지켜보는 것보다 요 5FU라는 항암제를 썼을 경우에
보니까 한 10년 지켜보니까 한 4% 정도에서 생존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기 환자분들이 그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항암 치료 5FU라는 제제를 받았을 때 질병의 재발하는 기간과 생존 기간의 연장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우리 환자분들 또 일반 시민분들 가족분들이 보기에 아니 이게 별로 항암 치료 2기에서는 수술 단독보다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잠깐 2기는 이제 제쳐두고 2기에서는 별로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3기를 보겠습니다. 3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수술만 하는 것보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했을 때 5년 생존율이 어떻습니까? 모든 3기를 3A, 3B, 3C로 나눴지만 모든 3기의 이 작은 그룹별로 봤을 때 수술만 하는 것보다는 많게는 20%, 적게는 10% 이상씩 다 득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기에서는 수술만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수술 후에 과거에 썼던 항암제지만 5FU라는 항암 치료제를 하는 게 3기 환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기록만 봤을 때 5FU라는 이 항암제가 2기, 3기 항암 치료의 표준 치료인가? 특히 2기 같은 경우에는 그 득이 크지 않았는데 이게 과연 2기 환자들도 이 항암 치료를 다 받아야 됐는가? 라는 이제 의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항암제는 요즘도 계속 개발되지만 계속 진화하고 발전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했던 항암제 말고 우리가 얼마 전에 최근은 아닙니다. 거의 한 20년 전에 이제 암을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임상시험을 했냐면 기존에 쓰던 표준, 아까 제가 전통적으로 사용했다고 한 5FU 제제를 쓴 환자군과 그 5FU 제제에다가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신약을 추가해가지고 대장암 2기, 3기 환자분들한테 한번 재발률과 생존율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환우분들이 흔히들 아시는 폴폭스, 젤록스 하는 게 바로 이러한 5FU 제제에다가 옥살리플라틴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사제 5FU에다가 옥살리플라틴을 추가한 거를 폴폭스라고 부르고 5FU의 경구형인 우리가 캡사이타빈이라는 젤로다에다가 옥살리플라틴을 붙인 거를 우리 환자분들하고 환우의 분들이 흔히 젤록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연구를 이제 한 결과를 한번 보시면 요걸 봤더니 아까 2기 환자에서 수술만 한 환자들보다 5FU 제제를 썼을 경우에 한 생존율, 심전 생존율이 한 4% 득이 있었죠. 근데 요 연구는 그 5FU 제제만 한 환자들보다 거기다가 옥살리플라틴 제제를 추가했더니 2기 환자분들한테는 기존의 항암제보다 옥살리플라틴을 추가했더니 한 4% 득이 있었고 3기 환자분들은 아까 수술만 했을 때하고 5FU 제제를 썼을 때 벌써 한 10에서 20% 득이 있었는데 옥살리플라틴을 추가했더니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7%의 득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장암 2기, 3기 환자분들한테는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을 추가해서 기존의 5FU에다가 옥살리플라틴을 추가한 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제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기 환자분들은 보면은 그 득이 크지 않죠. 아까 봤을 때도 수술하고 5FU 제제만 썼을 때도 한 3점 몇 프로 득이
10년 생존율이 그랬고, 요 연구에서도 수술한 후에 전통적인 항암제를 썼을 군하고 옥살리플라틴을 추가한 군하고 보면은 뭐 여전히 3점 몇 프로 이렇게 득을 보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기는 그래 명확하다. 근데 2기 환자분들한테서는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왼쪽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2기 환자분들한테는 확실히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리고 그 환자분들을 6년 동안 이렇게 6년 생존율을 봤을 때도 보면은 3기보다 2기에서는 옥살리플라틴이 추가가 돼도 별로 그렇게 2기 환자에서는 득을 못 보는 느낌이 드는 거를 우리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기 환자는 진짜 수술한 후에 보조항암 치료를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분석을 했냐면 2기 환자분들을 세세하게 여러 가지 특징으로 나눠서 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2기 환자분들의 어떤 특정 팩터를 가지고 2기 환자분들을 분류해서 했더니 과거에 전통적인 5FU 항암제를 했을 때보다 옥살리플라틴을 추가했을 때 보니까 3년 재발률이 8%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전체 2기 환자한테 하는 거는 도움은 안 되지만 요 특정 2기 환자분들을 뽑아서 옥살리플라틴이 포함된 항암제를 하는 거는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대로 3기 환자분들은 전체 다, 2기 환자분들은 전체 다가 아니라 2기 환자의 특정 환자, 그거를 고위험군 2기라고 합니다. 그분들한테는 옥살리플라틴을 포함한 치료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2기 환자분들의 어떤 분들이 바로 고위험군 2기 환자일까요? 그 분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기 환자분들 중에 고위험군, 이런 분들은 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다가 옥살리플라틴이 포함된 항암제가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우리가 구분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보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암 자체가 대장에 얼마나 벽을 침범하느냐에 따라서 T1부터 T4까지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이 T4가 가장 깊이 침범한 분들인데 이 T4라고 가장 깊이 침범한 분들은 2기 고위험군이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나 환우분들이 수술한 후 나의 병리 결과지를 보면 거기에 세포 분화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화도가 좋으면 우리가 웰이라고 그러고 중간이면 moderate, 분화가 나쁘면 poor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분화도가 나쁘신 분들, 그 다음에 처음에 진단받을 때 장이 막힌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 장이 막혀서 대변이 안 나와서 나는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았다. 이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장이 터졌다. 장에 좀 빵꾸가 나서 내가 수술을 받고 봤더니 대장암으로 진단받았다. 이런 분들은 모두 2기 대장암 중에서도 병기가 2기에 합당했을 때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 분들입니다.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병리 결과 중에서 림포바스큘라 침범이 있다거나 암 주변에 페리유랄, 그러니까 신경 침범이 있으신 분들도 모두 2기 대장암 기수는 2기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속하면은 하나라도 속하면 모두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돼서 이런 분들은 항암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드리면 대장암에서 어떤 분들한테 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를 하고 어떤 요법을 하느냐,
수술 후 3기 대장암 환자분들은 아까 봤지만 무조건 다, 전체가 다 권해드리고, 수술 후 2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2기에서는 수술한 군과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군의 차이가 커서 모든 2기 환자분한테는 항암 치료를 권고하지는 않고, 수술 후 2기 대장암 환자 중에서 아까와 같은 고위험군인 환자군에서만 우리가 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를 권해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주사제는 폴폭스, 그 다음에 경구항암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젤록스 6개월 치료를 보조항암 치료의 표준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약이라는 옥살리플라틴이 개발이 돼서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이 대장암의 표준 치료로 도입이 돼서 폴폭스 젤록스라는 걸로 우리가 표준 항암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환자, 우리가 환우분들이나 가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옥살리플라틴이 포함된 젤록스 혹은 폴폭스 항암제를 맞으시면 나중에 이 신경병이 생깁니다. 어떤 신경병이냐면 손발이 저려서 4살이 4살 같지가 않다. 발이 땅에 닿는데 너무 저리고 나 밤에 잠도 오고 너무 힘들다. 이 옥살리플라틴에 따른 신경병증은 환자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 옥살리플라틴이 포함된 젤록스나 폴폭스 치료를 맞고 나중에 우리 환자분 이제 6개월 치료를 다 했고 제가 6개월 검사하고 항상 사진을 다 찍습니다. 찍어서 병이 없고 재발 안 하고 항암을 종료해도 재발도 안 하고 앞으로 좋으니까 앞으로는 외과에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관찰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기분이 좋지 않은 환자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 그 환자분들은 저는 재발한 거는 뭐 둘째고 내가 손발 저려서 너무 힘들다. 내 손발 이거 언제 돌아오냐. 이거를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옥살리플라틴에 따른 신경병증은 처음에는 안 생기지만 점점 항암, 아까 6개월이나 한다고 그랬는데 3, 4개월쯤 지나면은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생깁니다. 다만 생기는 정도에 따라 고생하시는 게 다르긴 하지만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6개월, 1년, 2년 지나도 대부분의 증상은 호전되지만 6개월, 1년, 2년이 지나도 많은 환자분들은 그 신경병증 때문에 정도는 좋아지지만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옥살리플라틴은 치료 성적의 향상은 갖고 왔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또한 이 약이 같이 가져왔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옥살리플라틴이 3, 4개월 지나면 대부분 신경병증을 유발하라고 그랬지. 오늘의 이게 마지막 질문이자 요즘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진행했냐면 옥살리플라틴을 6개월 안 쓰고 항암제를 아까 그동안의 표준이 6개월이었잖아요. 3개월만 하는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대장암 3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물론 그 뒤에는 대장암 2기 환자분들도 이러한 연구를 우리가 했습니다. 6개월 사용하지 않고 3개월만 써보자. 오늘 요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대장암 환자분들은 우리 외과 선생님이 3개월만 하자고 해갖고 혈액종양내과 갔더니 6개월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나 같은 경우는 외과에서 6개월 하라고 그랬는데 혈액종양내과 갔더니 3개월만 하라는 경우의 환자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런 2기하고 3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항암제 기간을 6개월 쓰는 거하고 항암제 기간을 3개월 쓰는 연구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쓰는 거하고 6개월 쓰는 환자분들을 비교해 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옥살리플라틴에 의한 신경 독성은 아주 많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술하고 후에 보조항암 치료를 할 때는 제가 목적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신경 독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부가적인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암 수술을 힘들게 했는데 재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발률이 3개월 해가지고 더 나쁘다거나 생존율이 3개월만 해갖고 더 나빠지면 이 치료는 받아들여줄 수 없는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3개월 했을 경우에 우리 재발률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 연구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냐면 3개월 한 치료가 6개월 한 치료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치료인데 전체 3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체 2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6개월 수술 후 6개월 치료하는 것보다 3개월 치료하는 것이 6개월 못지 않다라는 것이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연구 전체로 봤을 때는 모든 2기와 모든 3기 환자분들한테 3개월 치료하는 게 괜찮냐? 그거는 아닙니다. 전체로서 봤을 때는 3개월 치료가 6개월 치료 못지 않다라는 게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3개월 치료하는 거는 안 되고 다만 이 연구의 소그룹 분석에서 특정 환자 2기 중에서 3기 중에서 특정 환자군 또 2기하고 3기 중에서 어떤 항암제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 환자군들은 3개월만 치료해도 6개월 치료한 것보다 못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그룹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3개월, 6개월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환자분들과 환우의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냐면 현재 표준 치료는 6개월 치료하는 거가 표준이다. 다만 3기 환자분들 그리고 2기의 일부 환자군들 중에서 특정 어떤 병기 또 어떤 항암제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 환자분들에서만은 3개월 치료도 표준 항암 치료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다 3개월 하는 거는 표준이라고 말하기는 현재까지는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 치료하고 6개월 치료하는 거는 무조건 2기, 3기 나왔는데 3개월 이런 게 아니라 담당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3개월 치료했을 때의 득과실 그리고 3개월 내 병 자체가 어떤 약으로 쓰고 그거에 따라서 3개월 치료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대해서 우리 담당 항암하는 선생님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래에 오시면서 나 무조건 3개월만 해줘 그런 경우는 안 되고 일단 6개월 치료를 하는데 그 환자분의 우리가 사용할 약제 그 다음에 환자분의 사용할 병기에 따라서 간혹 3개월 치료도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담당 주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로 외래에서 우리 환자분들과 환자 가족분들이 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얘기 안 했지만 이 요즘은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수술하고 또 이제 항암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원격 전이가 있는 분들한테서는 어떤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가 하고 또 하나 직장암 환자들, 그러니까 직장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새 수술하기 전에 항암 방사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암 방사선을 받고 수술하는 한 분들한테서는 수술한 후에 어떤 항암제를 해야 되는가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부분들을 잘 추려와서 한번 다시 만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서 줄이고 혹시 환자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또 뭐 제 외래에 혹시 오게 되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나중에 유튜브 올라오면 댓글에 뭐 궁금한 거 달려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저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승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